우리 청취자님들,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경쟁자들의 돈을 막 펑펑 쓰게 만들었는데 그게 엉뚱하게도 나라 전체를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이거 믿으시겠어요? 하하, 약간 코미디 같은 설정이긴 하죠. 그니까요. 한 권력자의 엄청 치밀하고 숨막히는 그 정치적 통제가 전혀 의도치 않게 거대한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려버린 셈인데요.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가 이창민 교수의 일본 경제와 사회 시스템 역사 강의 요약본,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역사 기록들이거든요. 네, 그 방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1600년대 일본에서 정확히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그 억압적인 통제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가장 역동적인 경제 폭발을 만들어냈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를 이야기할 때 완벽한 중앙 통제는 시장을 질식시키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당연하죠. 보통 공산주의나 독재 체제를 떠올리게 되니까요. 네네. 그런데 역사적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면 때로는 그 억압적인 구조나 규제 자체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폭발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오늘 다룰 에도 막부 시대가 바로 그 완벽한 예시인 거죠. 그럼 시계를 1600년으로 한번 돌려보죠. 그 100년 넘게 이어지던 끔찍한 내전, 이른바 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인물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1603년에 지금의 도쿄인 에도의 막부를 창설하게 되죠. 이때부터 무려 260여 년간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데 아마 이에야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저 지방 영주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할까, 이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이전의 가마쿠라 막부나 무루마치 막부가 결국 통제력을 잃고 지방 영주들, 즉 다이묘들의 반란으로 무너진 걸 아주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반면교사를 삼은 거군요. 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다이묘들을 아주 강력하게 옥죄는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를 구축하는데 정말 사활을 겁니다. 사활을 걸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통제를 한 건가요? 이제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사회 전체를 꼼짝 못하게 묶어둔 철저한 신분제도를 만들죠. 그게 바로 산원공상입니다. 산원공상. 선비, 농민, 수공업자, 상인. 네네. 지배계급인 선비와 무사가 맨 위고요. 그 다음이 농민, 수공업자, 그리고 상인을 사회의 맨 밑바닥에 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청취자님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산업공상 체제면 상업을 하는 상인이 피라미드 맨 밑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천대받는 계급이었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상업을 천시하고 억눌렀다는 뜻인데 이런 꽉 막힌 시스템에서 대체 어떻게 거대한 자본주의가 싹틀 수 있었던 건가요? 약간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 모순 자체가 엄청난 경제성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막부가 다이묘들의 힘을 물리적으로 빼앗는 대신에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갈시키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거든요. 경제적으로 고갈시킨다? 네, 이른바 두 가지 거대한 비용 청구서를 들이면 건데요. 이 강압적인 지출 강요가 의도치 않게 전국적인 상업 네트워크를 강제로 발전시켜버립니다. 와, 경쟁자들의 자금력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전략이군요. 그 첫 번째 비용 청구서가 바로 그 유명한 산킹코타이 제도인 거죠? 맞습니다. 전국의 다이묘들을 1년은 자신의 지방 영지에 그리고 다음 1년은 의무적으로 막부가 있는 에도에 머물게 한 제도입니다. 1년마다 강제로 이사를 다니게 한 거네요? 네, 심지어 다이묘의 정실부인과 후계자는 아예 에도의 인질로 상주하게 만들었고요. 사실상 전국의 영주들한테 거대한 이사를 강요한 거주 제한이자 인질극이었죠. 우리 청취자님들 이걸 현대 기업 환경으로 한번 치환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절대적인 시장 지배자가 경쟁회사 CEO들한테 매년 강제로 1등석 비행기를 태우는 거예요. 비행기 1등석이요? 네, 거기에 식구들이랑 비서진 수백 명을 대동하고 서울로 출장 오게 만드는 거죠. 체류비, 이동비, 심지어 서울에 머물 최고급 숙소 유지비까지 다 자비로 부담하게 하고요. 완전히 통장을 통통 비우게 하려는 노골적인 수작이죠. 게다가 다이묘들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나 체면을 보여줘야 하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에도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 폼생퐁사니까 대충 갈 수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무기, 의복, 수행원 규모까지 막대한 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용 청구서가 나갑니다. 바로 에도성 증축부역이었죠. 성을 짓는데 다이묘들을 동원한 거군요. 네, 이에야스는 막부의 위험도 세우고 다이묘들 재정도 파탄낼 겸 에도성을 대대적으로 증축하는데요. 특히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적대 진영에 섰던 도자마 다이묘들, 즉 외광 영주들에게 막대한 공사부담을 지어버립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소요한 영지 규모에 비례해서 인력과 자재를 착취했다고 나오던데 그 수치가 막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네, 영지 1000석당 1명의 인부를 무조건 제공해야 했습니다. 근데 더 가혹했던 건 건축 자재 조달이었어요. 자재라면 돌이나 나무 같은 거요. 네, 에도가 있는 간토 평야에는 거대한 성을 쌓을 만한 큰 암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10만 석을 가진 다이묘라면 10만 석이면 엄청 큰 영주잖아요. 네, 무려 100명의 장정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 수 있는 거대한 석재 120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120개요? 그 무거운 걸 간토평야에 돌이 없으면 어디서 가져와요? 멀리 떨어진 이집안도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서 배로 실어 와야만 했죠. 채속, 운송, 인건비 이거 전부 다이묘 몫이었습니다. 와, 세상에. 이쯤 되면 다이묘들 금고가 비는 걸 널어서 아예 영지 전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겠네요. 바로 그게 막부가 노린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군대를 키우거나 무기를 살 엄두조차 못 내게 한 거죠. 철저하게 정치적 안정을 위해 고안된 억압책이었네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좀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아, 드디어 의도치 않은 나비 효과가 등장하는군요. 어떻게 전개된 건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의 다이묘와 그에 딸린 수만 명의 사무라이, 수행원들이 매년 짐을 싸서 영지와 에도로 오가야 한다고요. 오, 그 거대한 인구가 계속 이동을 하면 길에다 뿌리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인구 이동을 감당하려고 일본 전국을 혈관처럼 잇는 거대한 도로망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아, 인프라가 강제로 깔려버린 거네요. 네네. 그리고 그 길목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슈쿠바라는 여관 마을이 발달하고 각 지역 특산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국구 상업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길만 닦인 게 아니라 물류와 상권이 동시에 터져 나온 거잖아요. 강제 출장이 전국적인 고속도로망이랑 거대한 휴게소 상권을 만들어버렸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최종 목적지, 에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는 좀 한적한 어촌이었다면서요. 네, 그랬던 에도에 전국에서 사람과 물자가 막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죠. 상주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시티로 성장해버렸습니다. 1600년대에 100만 명이면 진짜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엄청난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거대한 내수 소비 시장이 탄생한 겁니다. 철저한 정치적 억압 정책이 역설적이게도 국가 단위의 거대 물류망이랑 소비 시장을 창출해버렸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경제적 퍼즐 조각이 하나 등장합니다. 퍼즐 조각이요? 전국에서 에도로 막대한 쌀과 특산물이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걸 에도에서 소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현금? 돈이 필요하겠죠? 쌀을 들고 다니면서 술을 마실 순 없으니까요. 빙고! 그 막대한 쌀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생겨난 겁니다. 아, 그러면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힘을 가졌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통제하고 굴린 사람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의 사무라이가 아니었어요. 가장 천대받던 맨 밑바닥 계급, 바로 상인들이었습니다. 와, 이게 역사적 관점에서 진짜 흥미로운 역전 현상이네요. 산업 공상에서 제일 밑바닥이었던 그 상인들이요? 네네. 다이묘들은 영지에서 수혜금으로 거둔 쌀을 가져왔지만 에도성 부역도 감당하고 화려한 생활도 유지하려면 당장 쓸 수 있는 금과 은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쌀을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했군요. 그렇죠. 여기서 쌀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또 다른 지역 화폐도 교환해주고 나아가서 돈도 빌려주는 초기 형태의 금융업자들이 등장합니다. 아, 그들이 바로 1600년대 에도시대의 환전상들이군요. 맞습니다. 지금의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단순히 돈만 바꿔준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엄청난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다면서요? 네. 이 환전상들이 다이묘들의 만성적인 현금 부족을 아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높은 수수를 챙기고 쌀 담보로 고리대금하면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죠. 와, 겉으로는 칼참 무사들이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줄 쥐고 있는 상인들한테 다이묘들이 절절맸다는 거잖아요. 네네, 막대한 빚을 지고 고개를 숙였죠. 무력의 시대에서 자본의 시대로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결정적 변곡점이었습니다. 와, 정치적 권력이 아예 없던 계급이 막부 통제 시스템 속에서 진짜 불을 거머쥐었다는 게 놀랍네요. 근데 제가 자료 분석하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따로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 에도시대 환전상들이 그냥 과거의 부자들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 거대한 자본이 그대로 현대 일본 경제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1600년대에 형성된 이 상업자본이 훗날 일본이 서구 열강과 마주하면서 근대화를 이룩할 때 가장 결정적인 자양분이 되거든요. 네, 그 유명한 재벌 기업들이 여기서 나왔다면서요. 놀랍게도 현재 일본 경제 지탱하는 대표적 3대 재벌 중 두 곳, 바로 미츠이와 수미토모가 이 에도 시대 환전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와, 우리 청취자님들 미쓰이랑 스미토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뿌리가 400년 전 환전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시대에 축적한 엄청난 금융자본과 상업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산업자본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에도 시대의 그 강압적인 징세와 통제가 없었다면 전국구 도로망도 환전상이라는 거대 금융자본도 탄생하지 못했겠네요. 역사에 참 얄궂은 우연이죠. 그럼 이 거대한 역사의 나비 효과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경제학이랑 역사학을 관통하는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에도 시대 시스템이 현대 대기업을 낳은 것처럼 과거의 룰이 현재를 지배하는 현상 말씀이시죠? 네네, 바로 그겁니다. 학술적으로 이걸 경로 의존성, 패스 디펜던스라고 부릅니다. 아, 경로 의존성. 개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거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나 강압적 환경 때문에 특정 시스템이 한번 채택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대가 완전히 변해서 그게 비효율적이 되더라도 이미 익숙해졌거나 바꾸는 비용이 너무 커서 계속 과거 방식을 유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단어가 살짝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일상에 아주 완벽한 예시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님들이 매일 쓰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자판요. 아, 쿼티 자판 배열 말씀이시군요. 네, 이거 배열이 엄청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옛날 기계식 타자기 시절에 타이핑 속도가 너무 빠르면 활자들이 엉키니까 그걸 막으려고 일부러 타자를 느리게 치도록 동선을 꼬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계적 결항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죠. 근데 활자가 엉킬 일이 아예 없는 최첨단 터치스크린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의 불편한 배열을 고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경로 의존성이잖아요. 아주 직관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다시 일본 역사로 돌아와서 에도 시대 정책이 만든 경로 의존성이 현대 일본 풍경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오, 일본 여행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가요? 네, 오사카나 교토 같은 간사이 지역 여행해 보시면요. 도로 쪽 입구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엄청 비좁은데 막상 들어가면 집 안쪽으로 끝도 없이 깊숙하게 뻗어있는 특이한 주택 구조 보셨을 겁니다. 아, 저 그거 알아요. 겉보기엔 진짜 코딱지만한데 내부는 기차처럼 긴 집이요. 네네, 장어의 잠자리라는 별명이 붙은 건물들인데요. 이 구조의 탄생 배경에도 에도 시대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통제 시스템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로 마구치세, 이른바 간판세라 불리던 세금제도 때문입니다. 간판세요? 당시 상업도시에서는 점포가 도로와 맞닿은 폭, 즉 입구의 길이가 상업적 성공을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집의 전체 면적이 아니라 도로에 닿은 전면부 길이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겨버린 거죠. 아, 세금 기준이 평수가 아니라 입구 폭이었다고요? 그럼 상인들 입장에서는 건물 지을 때 무조건 도로랑 닿는 면적을 최소화해야 했겠네요. 맞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건축 구조를 기형적으로 변형시킨 거죠. 입구는 지구멍처럼 좁게 만들고 대신 뒤쪽으로 길게 건물을 뻗어해서 공간을 확보한 겁니다. 진짜 인간의 적응력이란 대단하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현대에는 그런 마구치세가 없잖아요. 세금 제도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런데도 수백 년 동안 그 좁고 긴 필지에 맞춰 도시 구획이 나뉘고 도로가 깔리다 보니까 21세기인 지금도 간사이 지역에 독특한 주거 문화나 도시 형태로 굳어져 버린 거네요. 네, 권력자의 징수에 맞서 살아남으려던 민초들의 조세 회피 전략이 수세기가 지나서 하나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으로 탈바꿈한 완벽한 경로 의존성의 산물인 셈입니다.
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정치적 편집증이 메가시티를 만들고 쌀을 돈으로 바꾸려던 고육지책이 현대 거대 재벌을 탄생시키고 세금 피하려던 꼼수가 도시 건축 량실을 결정지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쯤 되니까 우리가 흔히 전통이나 문화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의 진짜 기원이 과연 뭔지 약간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자료 분석의 대미를 장식할 아주 도발적인 논의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우리가 흔히 일본 기업 특유의 문화라고 하면 한 회사에 평생 충성하는 종신고용, 철저한 연공서열, 그리고 기업별 노조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사무라이들이 주군한테 목숨 바치던 에도 시대의 무사도 정신 혹은 수백 년 된 장인 정신이 이어진 거라고 보통 생각하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수많은 경영학 책이나 언론에서 그 끈끈한 충성심을 사무라이 전통이랑 막 연결해서 찬양하는 걸 수도 없이 봤거든요. 당연히 역사적 뿌리가 깊은 문화적 특수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분석한 자료에 기반한 팩트는 그 낭만적인 신화를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일본 노동시장의 특징들은 무사도 정신이나 고유의 전통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전통이 아니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생긴 건데요? 그 진짜 기원은 불과 80여 년 전 1940년대 태평양 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잠깐만요. 1940년대요? 수백 년 된 무사도의 잔재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극단적인 전쟁통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말씀이세요? 정확합니다. 전쟁이 막 한창이던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정부한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기 만들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였거든요. 아, 노동자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네, 숙련된 노동자들이 돈 더 주는 다른 공장으로 막 이직하는 걸 막고 전시체제에서 인력을 통제하려고 국가가 개입해서 노동자 이동을 사실상 금지시켜버립니다. 이동을 금지시켰다고요? 네네. 그리고 그 대가로 한 공장에 오래 머물수록 임금을 올려주는 연공서열을 강제하고 해고를 제한하는 정책을 말 그대로 급조해낸 겁니다. 와, 충성심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싹 벗겨보니까 알맹이는 노동 이동을 묶어두려는 국가 총동원 체제의 강압적인 족쇄였네요. 세상에. 그러다가 패전하고 미군 정기를 거치면서 이 전시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해체될 뻔했는데요. 전후 복구랑 고도성장기라는 특수한 경제 상황이랑 맞물리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형되어 살아남은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게 마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온 일본 고유의 훌륭한 전통인 양 윤색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와, 결국 우리가 수백 년 된 고귀한 문화라고 찬양에 맞이하던 그 시스템조차 실은 전지의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 짜낸 80년 전 임시 방편이었던 거네요. 이게 경로 의존성이라는 관성에 탑승해서 굳어져 버린 거고요. 네, 역사적 진실이 주는 충격이 상당하죠. 과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현재를 보는 아주 날카로운 렌즈를 제공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시스템의 기원을 묻는 건 곧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오늘 심층 탐구 여정이 던지는 질문이 꽤나 명확해졌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상킨 코타이가 통장을 텅 비우게 하려다 자본주의의 길을 닦았고 세금 피하려던 꼼수가 도시 풍경을 바꿨고 40년대 전시 통제책이 현대 기업 문화로 둔갑했습니다. 네, 다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기후위기, AI 등장, 경제구조 급변 속에서 지금 전 세계가 막 쏟아내고 있는 일시적인 위기 대응책이랑 규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셀 수도 없이 많죠. 과연 이 수많은 정책들 중에서 한 4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진짜 이유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이게 우리 고유의 위대한 전통이다 라고 착각하게 돼 현대판 산킨코타이나 마구치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미래를 지배할 거대한 경로 의존성을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